정부가 내년에 최저임금을 산정할 때 주휴 시간은 포함하되 노사가 합의한 약정 휴일은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최저임금 위반과 관련한 복잡한 임금 체계를 시정할 수 있는 시간을 6개월 주기로 했습니다. 지난 여름 잇따른 화재 사고와 관련해서 BMW가 결함을 알면서도 이를 은폐, 축소했고 이 과정에서 리콜도 늦어져서 피해가 더 커졌다라는 민관합동조사단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BMW 측은 이를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최근 시중은행에서 적용하는 고정금리형 대출 상품의 금리가 변동형보다 낮은 이례적인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왜 이런 상황이 발생했는지, 대출자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짚어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4가지 내용의 국민연금 개편안을 준비했는데 이게 국무회의를 오늘 통과했습니다. 이제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최종안이 만들어지면 국회로 넘어가서 입법 과정을 밟게 되는데 각 내용들의 장단점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상이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일주일을 일을 하면 8시간, 즉 하루치 수당을 주는 이른바 주휴 근로시간을 넣느냐 마느냐를 놓고 정부와 경영계가 계속 시각차를 보여왔는데요. 결국 정부가 일단은 최저임금 산정에 넣기로 했습니다. 다만 노사 간의 협의에 의한 약정 휴일은 제외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김성현 기자. 네, 김성현입니다. 최저임금 계산할 때니까 약정 휴일은 안 넣는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우선 약정 휴일 시간 개념부터 짚어봐야 하는데요. 약정 휴일은 노사가 합의해서 만든 것으로 예를 들어 토요일이 대표적입니다. 일부 기업의 경우 4시간이나 8시간을 일한 것으로 인정해 수당으로 지급하는 겁니다. 문제는 일부 기업에서 최저임금을 계산할 때 법정 휴일인 일요일과 함께 약정에 의한 유급 휴일 수당과 시간까지 포함시켜 부담이 커진다는 우려가 있었는데요. 이에 정부는 최저임금 시급을 계산할 때 유급 휴일을 포함하고 약정 휴일에 대해선 모두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할 경우 실제 일한 시간은 한 달에 174시간이지만 유급 휴일을 포함하면 209시간으로 늘어나는 겁니다. 정부가 또 복잡한 임금 체계를 개선할 수 있도록 시간을 준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정부는 취업규칙 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최장 3개월, 단체협약 개정이 필요한 경우엔 최장 6개월까지 자율시정 기간을 주기로 했는데요. 최근 논란이 된 현대모비스 등 고액 연봉을 주는 일부 대기업에서 2달 이상 주기의 상여금이나 복잡한 임금 체계 때문에 법 위반이 발생하는 사업장이 많다는 판단에 따른 겁니다. 현재 임금 체계로 최저임금이 오를 경우 기본급에 연동된 상여금까지 올라 일부 대기업 노동자에게 큰 혜택이 돌아가는 불합리한 점을 지적받아 왔습니다. 이와 함께 올해 말로 끝나는 주 52시간 계도 기간에 대해선 탄력 근로제 논의 결과를 보기로 하고 내년 3월 말까지 시간을 주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런 정부의 최종 결정에 대한 재계 입장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나리 기자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최 기자. 네, 최나리입니다. 예, 일단 재계는 상당히 반발하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경영계는 오늘 최저임금 산정 기준 시간에 법정 주휴 시간을 포함하되 노사 합의로 정하는 약정 휴일 시간은 제외하기로 한 정부 결정에 강하게 반발했는데요. 가장 먼저 한국경영자총협회는 크게 낙담했고 억울하다며 경영계의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경총은 입장문을 통해 최저임금 산정 시 분자와 분모에 해당하는 약정 유급 휴일에 관한 수당과 해당 시간을 동시에 제외하기로 수정한 것이 고용노동부의 기존 입장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것이라고 밝히면서 경영계 입장에서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 역시 최저임금 시급을 산정할 때 함께 제외한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반발했습니다. 정경련도 역시 입장문을 발표했는데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임금체계 변경을 위해서 6개월 시정기간을 주겠다라는 것도 탐탁치 않게 반응을 보였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경총은 노조 합의 없이는 어떠한 임금체계 변경이 불가능한 기업 현실을 고려할 때 책임 회피성 미봉책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재계는 이대로라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이나 영세, 소상공인들의 인건비 부담을 더 가중시키게 될 것이라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최나리입니다. 내년도 최대 경제 이슈로 서울 시민들은 청년 실업, 그다음에 고용 문제를 꼽았습니다. 고용, 부동산, 자영업 등 주요 현안에 대해서 내년 전망을 다 물어봤는데 개선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부정적인 답변이 많았다고 합니다. 박규준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서울 시민 10명 중 3명은
청년 실업과 고용 문제가 내년 최대 경제 화두가 될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부동산 경기를 그 다음으로 꼽았고 최저임금 인상, 생활물가 상승,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 문제가 뒤를 이었습니다. 서울 시민들은 대체로 내년 경제 이슈가 올해보다 크게 나아지기는 힘들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주요 경제 이슈 13개에 대한 내년 전망을 물었는데 이 중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제외한 12개는 지금보다 더 안 좋아질 것이라고 응답했습니다. 이 중 가장 개선이 힘들 것이라고 본 문제는 소득 양극화였습니다. 소득 양극화라는 게 노동시장이라든지 산업구조라든지 사회적 어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섞인 결과물이기 때문에 소득을 보존해준다. 예를 들면은 그런다고 쉽게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경제 체질이 바뀌어야 되거든요. 구조가. 단기적인 문제가 아니라. 올 4분기 서울 시민들 체감 경기도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체감 경기를 대표하는 소비자 태도 지수는 전분기 대비 1.5포인트 하락했는데 올 들어 4분기 연속 기준치를 밑돌았습니다. 4분기 주택 구입 태도 지수와 내구재 구입 태도 지수 모두 전분기보다 떨어졌습니다. 특히 주택 구입 태도 지수는 6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층에서 하락했고 연령층이 낮을수록 낙폭이 컸습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8일부터 20일까지 서울 지역 1,013가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입니다. SBS CNBC 박규준입니다. 연말 심야 시간대 택시 수요가 많은 서울 강남, 종로, 홍대 등에서는 승차가 없는 택시가 현재 시범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달 말까지 매일 밤 11시부터 다음 날 오전 1시까지 SKT의 T맵 택시 앱을 이용해서 호출지점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의 택시가 강제 배차되는 방식입니다. 금융감독원이 금융 실명 확인 의무를 위반한 하나은행 지점에 과태료를 물렸습니다. 하나은행 물금 신도시 지점은 한 명의인의 모친이라고 주장하는 이가 대리해서 총 5건 1,300만 원의 계좌를 개설할 때 각종 확인 서류와 대리인의 실명 징표 등을 제시하지 않았는데도 업무를 처리한 바가 있습니다. 삼성중공업이 북미 지역 선주로부터 4천억 원 규모의 액화 천연가스 운반선 2척을 수주했습니다. 현대 미포주선 역시 2천억 원 규모의 석유화학 제품 운반선 6척을 수주했습니다. 내년 7월부터 장애 등급 제도가 폐지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복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해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는데 이 내용에 따르면 현재 1등급에서 3등급은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4등급에서 6등급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단순화하고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 지원을 강화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정부와 민관합동조사단이 BMW 화재 사고에 대한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조사단은 BMW가 결함을 사전에 알면서도 이를 숨기고 축소하려고 했고 이 과정에서 리콜도 늦어졌다고 판단했습니다. 강산 기자입니다. BMW가 이미 3년 전 엔진 결함과 화재 가능성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 민관합동조사단의 결론입니다. 조사단에 따르면 BMW는 이미 2015년 10월 배기가스 재순환 장치 EGR의 쿨러 균열 문제 해결을 위한 별도의 팀을 구성했고 이듬해 11월에는 또 다른 팀을 만들어 구체적인 대응책 마련에 착수했던 겁니다. 지난해 7월 BMW 내부 보고서에선 문제가 된 흡기 다기관에 구멍이 뚫리는 문제가 언급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앞서 올해 7월에서야 EGR 결함으로 화재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BMW의 설명이 거짓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결함 은폐 축소, 늑장 리콜에 대해서는 BMW를 즉시 고발 조치하고 과징금 112억 원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화재 원인으로는 설계 결함을 지목했습니다. 조사단은 배기가스 온도를 내려주는 쿨러의 냉각수가 끓는 보일링 현상을 확인했습니다. 이 현상이 계속되면 쿨러에 균열이 생길 가능성이 커지고 여기서 새어나온 냉각수와 엔진 오일이 섞여
침전물이 발생해 화재로 이어진다고 밝혔습니다. 또 BMW 측 주장과는 달리 바이패스 밸브가 아닌 일반 밸브 열림 현상이 직접적인 화재 원인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토부는 이미 리콜이 결정된 17만 대의 리콜 차량에 대해 흡기 다기관도 교체해주는 추가 리콜을 요구했습니다. BMW는 즉각 화재는 설계 결함 때문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결함 은폐 및 늑장 리콜 역시 원인이 확인된 시점에 지체 없이 조치를 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SBS CNBC 강산입니다. 보건복지부가 마련한 국민연금의 4가지 개편 방안이 오늘 국무회에서 의결이 됐습니다. 이제 4가지 중 어느 한 방안이 선택이 되게 되면 이게 국회를 넘어가서 이제 입법화 과정을 밟게 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부분들이 좀 불안하다, 좀 부족하다는 지적들이 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재정 불안 문제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 미흡하다는 이 점은 계속해서 좀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4가지 안에 대해서 하나하나 좀 살펴보고요. 이 재정 불안 문제 어떤 식으로 정부가 대책을 내놔야 될지 이 얘기도 조금 더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서 연세대 행정학과 양재진 교수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예. 국민연금 이 개편안이 일단 정부가 내놓은 게 4가지지 않습니까? 네. 첫 번째 거는 이제 기존 안을 그대로 가는 거기 때문에 뭐 새삼스러운 이제 설명은 필요 없을 것 같고 2번, 3번, 4번 이 각각에 대해서 좀 교수님께서 생각하시는 거 간략하게 좀 한 말씀씩 들어봤으면 좋겠네요. 네. 뭐 2번 안이라고 하는 거는 국민연금은 그대로 두고 기초연금을 조금 더 강화하겠다고 하는 것인데 네. 뭐 기초연금 또한 뭐 보험료로 나가는 건 아니지만 세금으로 그렇죠. 조세로 운영되는 거기 때문에 미래 세대 부담은 마찬가지로 늘어나는 것이겠고요. 예. 이제 3번하고 4번은 기초연금은 그대로 두지만 국민연금의 소득 대체율을 조금 올리겠다 하는 것이고 이와 더불어서 약간의 보험료율, 즉 소득 대체를 올리는 그 정도를 좀 커버할 수 있는 보험료를 올리겠다고 하는 것인데 이미 지금 사실 좀 저부담이면서 고부담, 그러니까 저부담이면서 고비용, 그러니까 고혜택을 주는 그런 지금 현재의 재정 문제에 대한 답은 내놓지 않은 것 같죠.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뭐 서두에 말씀하신 것처럼 재정 안정 쪽에 무게가 전혀 실리지 않은 그런 안이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아마 그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실 것 같습니다. 아니 정부가 그걸 모를 일이 없을 텐데 왜 그 부분에 대한 답을 포함을 안 시켰을까 아니면 못 시켰을까 이 부분인데요.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글쎄 뭐 좀 거칠게 얘기하면 뭐 요즘 정부 정책들을 좀 뭐 포퓰리즘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네. 그런 좀 일환인 것 같고요. 예. 그러니까 국민들이 싫어할 만한 얘기를 안 하겠다 이거죠? 일단은 좀 배제하는 그런 경향이 큰 것 같습니다. 예. 이제 후세대 정부나 뭐 미래 세대까지 생각을 한다면 사실 지금 국민들 입장에서는 조금 뭐 부담스럽고 좀 인기가 좀 떨어지는 것이라 할지라도 예. 좀 책임 있는 정부라면 좀 미래 세대까지 감안하고 또 근로 세대도 감안한 어떤 안들을 제시하고 좀 설득하고 이해를 구하는 것도 좀 필요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게요. 4가지 안에 대한 얘기를 일단 전반적인 내용들은 교수님께서 좀 교수님의 생각을 평가를 좀 말씀을 해주셨고, 근데 이게 일단은 국무회를 통과했다라는 게 확정된 게 아니라 이제 이 중에서 한 가지를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 선택 과정은 이제 어떤 절차를 거치게 되는 겁니까?
지금 뭐 얘기로는 뭐 경사위를 통과하던가 아니면 적어도 이제 국회에서 어쨌든 결정을 해야 되니까요. 국회에서 개정을 해야 되니까 법을 연금법을 국회에서 이제 논의가 들어가겠죠. 네. 그런데 이제 이 4개 안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라는 건 아마 국회에 가서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말씀드렸듯이 4개 자체가 워낙 미흡한 것이기 때문에 좀 그러니까 고려할 만한 선택지들을 좀 다시 좀 만들어서 논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은 지금 보건복지부가 만든 4가지 안이 경사노위나 그러니까 노동계와 이제 재계가 같이 이제 협의를 하는 이 경사노위나 국회를 가나 하여간 그 과정에서 일테면 이제 합종연행을 할 가능성이 있다 이 말씀이시군요. 아니 그것보다는 지금 만약 이제 정부가 좀 책임감 있게 그 미래까지 내다보면서 대안을 제시를 못했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국회에서 또 그걸 반복할 것이냐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좀 던져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 예. 네, 그렇게 해서 좀 재정 안정화도 기하면서 또 지금 뭐 이제 노후 소득 보장 문제도 좀 생각하는 예. 그런 안들을 좀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예. 뭐 예컨대 지금 기초연금하고 국민연금만 가지고서 다층 체계화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우리나라에서는 퇴직연금 부분도 꽤 크게 있거든요. 그렇죠. 예, 이게 퇴직연금이라는 것이 서구에서는 보기 힘든 사실 법정으로 지금 경제계가 기업이 부담을 해야 되는 것이 있고 이 규모 자체가 워낙 큽니다. 그 국민연금이 9% 정도 보험료율이라 그러면 퇴직연금은 8.33%짜리여서 예. 이 부분을 좀 연금화할 수 있는 제대로 연금 이름은 연금인데 사실 연금을 지금 작동을 안 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하는 이런 그러니까 있는 자원을 좀 잘 활용하는 것도 좀 국회에서 논의가 된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국민연금의 소득 대체를 인상하지 않아도 네. 예, 일정 부분의 이제 그 노세 그렇죠. 소득을 좀 안정화시킬 수 있는 예. 그런 방안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이런 부분까지 함께 좀 논의하는 좀 진짜 다층 체계화해서 연금 개혁 논의를 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현 세대 노인하고 후세대 노인의 그 소득 보장 문제는 조금 분리해서 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 세대 노인의 어려운 점들은 사실 국민연금이 성숙하지 않아서 국민연금의 그 급여가 지금 거의 지출되지 않고 지출되다 하더라도 굉장히 낮은 상황이거든요. 이게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될 것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제 국민연금 성숙하게 되면 또 달라지니까 여기에 발맞춰서 이제 그 제도들을 세팅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정부에서 제출한 안들은 지금 세대의 빈곤이 앞으로도 계속 갈 거라는 지금의 노인의 빈곤이 계속 갈 거라는 그런 어떤 좀 전제하에서 지금 이런 급여 상승이나 기초연금 인상 같은 것들이 논의가 되고 있어서 예. 이 부분도 좀 새롭게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애초에 돌아가자면 사실 국민연금법에 따라서 5년마다 재정 재계산하고 거기에 맞춰서 국민연금 제도 개선안을 내놓고 하지 않습니까? 예. 요번에도 그게 나왔던 것이고요. 근데 요번에 나왔던 그 국민연금 제도 개선안 전문가들이 아니죠. 그 안들을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지금 새롭게 뭐 일부 시민단체나 민노총이 제안한 안들을 받아서 만든 걸로 보이는데 다시 좀 몇 달 전으로 국민연금 제도 개선위원회에서 전문가들이 내놓았던 그 안들을 좀 바탕으로 해서 국회에서 논의되는 게 가장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교수님이 지금 그 말씀하셔서 그때로 돌아가서 그때 그 내용을 좀 요약을 해보면 하나는 소득 대체율을 이제 줄이는 현재 상황에서 더 높이지 않는 방안과 그다음에 소득 대체율을 높이려면 이제 보험료도 같이 올려야 된다는 방안 이런 부분들이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하나는 재정 안정화에 초점을 둔 안이었고요. 그렇죠. 나머지 하나는 그 국민연금을 계속 하락시키는 걸 지금으로 보면 한 4만 우리 이번에 정부에서 그렇죠. 제출한 4만에 가까운 안인데 4만보다는 그 보험료를 올리는 그 그렇죠. 시점을 바로 이제 앞당겼기 때문에 그게 조금 네. 더 지금보다는 재정 안정화 효과가 좀 있는 그나마 조금 있는 안이었었죠. 예. 근데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보험료 인상 부분에 대해서는 보험료 인상을 하지 않고서도 재정을 더 안정하고 고갈 시기를 늦출 수 있는 방안을 만들려고 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좀 꼬인 상황이 거죠. 근데 사실은
누구나 뭐 상식적으로 봤을 때 좀 앞뒤가 맞지 않는 주문을 대통령이 하셨을 건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그렇게 이제 뭐 대변인 얘기했던가요? 그래서 나왔으니까. 근데 어쨌든 참 이루기 힘든 모순적인 주문을 했고 거기를 받아서 기존의 그 제도개선위원회 안이 이제 어떻게 보면 좀 무시가 되고서 새롭게 안들을 만들었는데 전문가들이 볼 때는 굉장히 미흡하고 불완전한 안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짧게 한 질문만 더 드리겠습니다. 교수님께서 보시기에는 그럼 이 재정안정화 방안은 결국은 보험료를 올려야 되는 게 불가피하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국민연금에 들어가는 보험료, 그 다음에 또 기초연금에 들어가는 이제 조세, 그 다음에 퇴직연금에 들어가는 기업 부담, 이게 지금 세 개가 지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부담인데 조세로 들어가는 것이나 국민연금의 보험료로 들어가는 부분을 어차피 조금은 올려야 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노령인구가 지나치게 이제 계속 늘어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퇴직연금 부분, 이 부분 지금 사실은 거의 연금 역할을 못 하고 있는 이 퇴직연금 부분에 들어가는 이 막대한 재원도 있기 때문에 요거를 좀 잘 활용을 하면 조세나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높이지 않더라도 일정 정도 수준의 그 노후소득 보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저희한테 조금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좀 많이 논의를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렇죠. 이번에 사실 네 가지 안 중에 퇴직연금 얘기는 빠져 있으니까요. 알겠습니다. 교수님,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연세대 양재진 교수와 국민연금 얘기를 좀 해봤습니다. 계속해서 자, 오늘은 저희 집중 분석 내용으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저희도 이제 톱뉴스를 전해드렸습니다만 정부가 최저임금 산정할 때 주유 시간은 포함을 시키는 당초 최저임금법 개정안 내용은 이제 그대로 강행을 하고요. 다만 재계 반발을 이제 감안을 해서 노사가 합의하는 해서 미리 정하는 약정휴일, 보통 토요일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빼자 이렇게 이제 내용을 좀 정했습니다. 재계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바뀐 게 없다 반발을 하고 있고요. 오늘 이 내용을 명지대 김영준 교수님과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대통령도 뭐 좀 이런저런 보완 조치를 하라라고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결국은 고용부가 최저임금을 주유 시간을 최저임금에 포함을 시키겠다라고 한 뭐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일단 절충안이라고 봅니다. 처음에 고용노동부의 개정안의 원안을 보면 거기에는 주유 시간과 더불어서 휴업 시간을 같이 넣는 거로 돼 있지 않습니까? 이럴 경우에는 가상시급이라는 것이 굉장히 적어지기 때문에 그것이 실제 최저임금과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고육책으로 결국은 주유 시간은 포함을 하고 그리고 나중에 다른 약정휴일은 빼게 되는 그런 식의 절충안으로 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말씀을 아마 이제 드리고 싶습니다. 교수님이 지금 그 절충안이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사실은 재계가 원했던 거는 또 아까 재계가 반응으로 별로 발반 달라진 게 없기 때문에 우리는 유감스럽다고 얘기했던 가장 큰 이유는 결국은 그 얘기는 뒤집어놓고 얘기하면 주유 시간이 안 빠지고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최저임금 산정 방식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한 것 같은데요. 최저임금 산정을 할 때는 이제 임금이 있고 노동의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임금을 이제 노동 시간을 나누는데 이 노동 시간에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실제 노동 시간, 주 우리가 8시간씩 5일 하니까 40시간 있지 않습니까? 그걸 전체적으로 보면 174시간이라는 게 나와요. 그런데 한 달에. 근데 그것을 4.35주간으로 이제 해당되는 겁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거기에 우리가 얘기하는 15시간 일주일에 15시간 이상을 일했을 경우에는 하루치에 관련돼서 8시간치를 준다라는 거. 그게 우리가 주유 시간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걸 이제 포함시키고 더 중요한 것은 노사가 합의를 했습니다. 노사를 합의를 해서 이거는 우리가 근로시간으로 책정하자라고 했었던 그 시간마저도 집어넣게 되면 지금 이제 경총을 포함해서 일부 이제 그 기업에서 주장하는 거는 뭐냐면 최저임금 산정을 할 때 실제 근로 한 시간만 이런만 놓고 나머지 임금만 받는 건 다 빼자.
그렇게 해야지만이 가상시급이 높아지게 되고 그것이 이제 최저임금과 비교했을 때 문제가 안 되는데 만약에 이걸 다 포함시킬 경우는 그렇죠. 최저임금보다 굉장히 낮은 봉급을 주기 때문에 이거는 다 쉽게 포함하면 이거는 법법 회계가 돼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결국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처음에 산정을 할 때 주휴시간에 한해서는 이걸 포함해서 209시간을 책정을 해서 한 거기 때문에 이것까지는 포함을 하고 그리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좀 재계의 입장을 고려해서 적정한을 내놨다. 약정휴일은 빼다. 그런 식으로 정리한 거라고 봅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계가 반발을 하고 이제 뭐 유감 표명을 하면서 하자 이제 고용부에서 내놓은 그거에 대한 이제 반박은 그것입니다. 아니 이렇게만 해도 너네들 특별하게 더 추가되는 부담 없잖아. 근데 뭐 왜 그래? 뭐 뉘앙스상으로 좀 그런 그거는 왜 느낌이었어요. 그러냐면 조금 전에 말씀 임금 산정을 할 때 약정 휴일에 대한 임금 부분이 예를 들어서 분자에 있고 그리고 시간은 분모에 있기 때문에 분자 분모 그러니까 계산할 때의 약정 휴일이 추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 다 똑같이 동일하게 뺐기 때문에 실제로 아무런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금 고용노동부는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번에 반해서 지금 재계 기업에서는 그게 아니라 아예 분모에 해당되는 이 시간 자체를 줄여줘야지만이 이 가상시급이 높아져서 최저임금과 비교할 수 있다. 그런 면에서 지금 그 서로 갈등이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두 가지를 좀 쪼개서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는 그러면 그동안에는 주휴 시간이라는 것이 최저임금에 최저임금에 포함이 안 돼 왔었느냐라는 부분 하나고 두 번째는 약정 휴휴 시간을 적용하는 그런 기업들이 과연 전체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서 과연 어느 정도 퍼센티지를 차지하느냐. 왜냐하면 그게 많은 기업들이 이 약정 휴일을 포함을 하고 있었다 그러면은 정말로 이거를 빼는 게 많은 기업들한테 부담을 좀 덜어주는 게 될 텐데 그게 일부 뭐 대기업이나 일부만이라면 큰 어떤 혜택이 안 되는 거니까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하나 좀 여쭤보면 첫 번째 주휴수당이 기본적으로 계속해서 최저임금에 포함이 돼 있었던 건가요? 그거를 실제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그 임금 산정을 할 때 주휴시간을 포함을 시켜가지고 산정을 했기 때문에 그동안에 그래서 그거는 이제 그런 식으로 적용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요. 두 번째 주장하신 약정휴일은 왜 그러냐면 현대차 때 초임이 5천만 원이 되는데 이렇게 약정휴일에 대한 거를 다 포함을 시켜놓으면 오히려 굉장히 돈을 많이 지급하고 있는 대기업의 근로자도 최저임금에 위배가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에 대한 물론 이거는 숫자를 적고 넘어서서 상식적으로 이해가 될 수 없는 부분들이 있다. 그러니까 국민들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현대모비스 같은 회사가 어떻게 최저임금을 할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재계가 줄기차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요구를 했었고 또 하나는 이제 대통령께서 확대 경제장관회의에서 이 최저임금 문제와 이 탄력 근로자 문제에 대해서 좀 보완할 것이 있으면 수정을 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나온 거는 이제 재계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기업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기대한 것만큼은 아니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지금 이제 충돌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으니 뭔가 좀 당연하죠. 원하는 대로 좀 조금 변화가 있겠지 싶었는데 그러니까 근본은 크게 별난 게 없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거는 이제 신뢰에 관련된 문제인데 모든 거는 이제 그래도 가장 큰 거는 이제 혁신 성장을 포함해서 최저임금을 올려서 최소한의 임금을 보장하는 거. 그거 왜 나쁘겠습니까? 그게 필요하죠.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그것이 속도에 대한 문제, 얼마 우리가 이제 담당할 수 있냐 이런 것을 아주 굉장히 우리가 조심스럽게 접근했어야 되는데 그것이 한 1년 사이에 한 30% 이상만 인상을 했을 때 오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대통령 스스로도 이거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으니 한번 수정 보완을 해보라고 지시를 한 사항인데 실제 국무회의에서는 이제 그 부분이 반영이 되지 않고 있으니까 저기 쪽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실망스럽다라고 주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교수님께서 현대모비스 건을 말씀을 마침 잘 해주셨어요. 그게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굉장히 뭐 그게 말이 되나 뭐 하여간 그렇습니다. 이렇게 했었던 부분이고 그 얘기를 조금 더 해보면은요. 정부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그런 복잡한 임금 체계를 개선하라고 6개월의 시정 시간을 준다. 오늘 발표했던 또 큰 두 가지 내용 중 하나 그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이제 재계나 기업은 또 이제 반발하는 이유는 뭐냐면 임금 체제의 개편이 우리가 굉장히 기형적이고 굉장히 복잡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건 다 알고 있죠. 다 알고 그걸 6개월 준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 왜 그렇죠? 노사 합의가 없으면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뭐 기간을 1년 주고 뭐 예를 들어서 2년 준다 하더라도 노사 측에서는 안 됩니다라고 얘기하면 임금 체결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 현대모비스 비롯한 재계에서 6개월이라는 이 기간이 큰 의미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만큼 임금 체계가 복잡한데 그 임금 체계 복잡한 거에 있어서 노조가 합의를 해줄 가능성이 별로 없다라고 거의 없다고 보는 거죠. 왜 그렇게 노조가 합의를 그거는 이런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경제가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기업은 그동안 많은 이익을 창출하지 않았느냐. 그렇죠. 산해금이 있지 않냐. 그것을 실제로 노동자들의 임금을 위해서 사용하라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강한 것 같고요. 또 두 번째는 뭐냐면 이 문제는 결국은 그렇게 그 재계는 그렇게 강조하고 있지만 노동자들이 얘기하는 최고의 이 정부가 추구하는 소득주의 성장의 핵심이라는 것은 임금을 높이면 소비가 늘어나고 소비가 늘어나면 결국은 투자가 늘어나고 결국 이것이 선순환 구조로 가져간다라는 그러한 이 정부의 소주 성장론의 핵심적 사항을 결국은 재계는 거스릴 수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노동자 측에서는 아주 확신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친노동 정책이 굉장히 많이 지금 수립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노동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굳이 그것을 합의해줄 이유가 없는 거죠. 더군다나 임금이 지금 받던 임금이 줄어든다라는 쪽이 된다고 그러면 거죠. 더더군다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폭스바겐 같은 경우에 옛날에 독일이 굉장히 어려웠었거든요. 슈레더가 들어오기 전까지만 해도 뭐 엄청난 실업률이 있었는데 그때 폭스바겐이 자체적으로 지금 여기는 광주형 일자리의 모형이 폭스바겐 모델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노사가 합의를 통해서 이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그러한 아직까지 문화가 아직까지 굉장히 미약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이 노사정의가 같이 이 문제를 타결을 왜냐하면 내년도에 경제는 정말 퍼펙트 스톰이 올 정도로 굉장히 힘듭니다. 제가 실은 지난주 금요일 날 일본을 잠깐 갔다 왔는데요. 2박 3일간 깜짝 놀랐습니다. 왜요? 활기에 넘쳐가지고 일본 경제가 동경에 갔는데 소비를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어요. 예약을 못하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12년 전에 갔을 때는 아주 우울한 일본이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굉장히 활기찬 일본을 보고 야 큰일 났구나. 우리 대한민국도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절박함. 그래서 대통령도 이 문제를 철저하게 연구도 하고 또 이제 경제 2기팀이 다시 구성되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이제 조정을 잘 통해서 원톱을 통해서 이 문제를 풀어가라고 하는 정말 절박함이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어느 한쪽의 일방적 양보는 바람직하지 않지만 그래도 노사 합의라고 하는 이 새로운 모형을 통해서 경제 위기 극복에 동참을 해야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게요. 이게 진짜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그거네요. 네네. 이게 위기 극복이라는 게 기업만 뭐 적극적으로 한다고 될 수 있는 게 아니고 분명히 노조 측에서도 노동계에서도 좀 손을 내밀어서 뭔가 조금 양보할 건 양보하고 해야지 되는 건데 재계에서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만한 또 이유도 있겠죠. 충분히.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뭐 우리 그 수출이 조금 좋다고 하지만 투자라든지 그렇죠. 이 모든 것이 좋잖아요. 워낙 안 좋지 않습니까? 특히 지금 미중 간의 무역 갈등 문제 또 나가서 지금 미국 경기가요. 전망을 하는 걸 보면은 뭐 내년도에는 뭐 한 1.5% 정도, 1.8%밖에 경제 못할 것이다. 굉장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뭐 나스닥도 굉장히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수 있냐면 허리띠를 졸라면 단순히 졸라는 것이 아니라 합의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 나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이 정부의 가장 핵심적인 과제라고 저는 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자 이번 이슈는 BMW 오늘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 발표 얘기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가장 큰 틀에서 보면은 합동조사단의 발표, 그러니까 화재 원인에 대한 발표 내용과 그동안에 BMW가 지난 8월이었죠. 그때 그 본사 회장까지 와서 발표했을 때 원인과 다르다라는 점 일단 가장 크게 부각이 되는 부분이고요. 그게 보는 차이들이 있겠죠. 이런 부분들 하나하나 좀 살펴서 여러분들께서 궁금해하실 분들 또 하나 마지막으로는 이제 BMW 좀 차를 가지고 타고 다니시는 분들 계실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분들이 이제는 좀 안심하고 차를 타고 다니셔도 될지 이 부분까지 좀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을 위해서 대린대 김필수 교수님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사실 내용이 좀 방대해서요. 교수님께서 좀 쉽게 좀 잘 압축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민관합동조사단에서 발표한 화재 원인은 뭐라고 보면 됩니까?
일단 화재 원인 자체는 EGR 쿨러가 누수가 됐었고요. 네. 누수된 상태에서 EGR 밸브가 열려서 이 열린 곳을 통해서 뜨거운 배기가스가 들어와서 그 냉각수 누수에 대한 찌꺼기에 이 불꽃이 일어나면서 불이 붙었다는 것이죠. 예. 그런 측면에서는 BMW에서 예전에 얘기했던 거하고 일부 틀리는 부분 중에 한 가지가 BMW 쪽에서는 바이패스 밸브가 문제가 생겨서 불이 났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정부에서는 EGR 밸브 쪽에 문제가 있었다라는 부분들하고요. 또 BMW에서는 누적 그 주행거리라든지 또 고속 주행에서 불이 났다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전혀 관계가 없고요. EGR 밸브가 이 틈이 벌어지면서 이 예. 부분에서 문제가 생겼다는 거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 BMW 쪽은 부품 쪽의 원인이다라고 얘기하는 반면에 정부에서는 오늘 최종 발표를 통해서 이 자동차 자체가 차량 설계가 잘못되어 있다라는 측면에서 책임의 소재 자체가 메이커 차원에서 문제가 있었다라고 예. 지적한 것이 큰 차이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저 표에도 좀 나옵니다만 그 균열이 되고 누수가 됐다. 이게 이제 시작이지 않습니까? 사고에. 네. 이게 가장 원인이 중요한 부분이 지금 바로 네. 이 원인을 민간합동조사단은 설계 그 잘못에서 결함에서 있다라고 보는 거죠? 맞습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처음에 조건이 화재가 생기는 요인 중에서 EGR 쿨러가 누수가 되는 부분들인데 왜 누수가 됐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그러니까요. 원인의 시작점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이번 정부에서 발표한 것은 이 실제로 이 EGR 쿨러 자체가 균열이 생겨서 어느 정도 이 누수가 되는 부분의 원인 자체가 일반적으로 들어가는 냉각수 양 자체가 아주 적다든지 또는 과도하게 운영을 해서 무리하게 운영이 되다 보니까 쿨러가 누수가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BMW 쪽에서는 뭐 이전에 발표를 들어보셨겠지만은 EGR 쿨러의 이 자체의 결함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완전히 틀린 방향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BMW 측이 반론을 한 걸 제가 요약을 해보니까 하나는 설계 결함물이 아니다라는 거였고요. 또 하나는 늑장 리콜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 중요한 부분에서 다 반박을 했는데 아니라고 했는데 설계 네. 결함에 대해서 그 BMW가 반박한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국내에서만 불이 확산에 대한 부분들도 이 문제점이고요. 또 네. 이미 많이 나왔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EGR 쿨러에 들어간 냉각수 양이 워낙 적다는 부분들은 설계상의 잘못이 아니면 나올 수 없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이 부품 쪽으로 이 책임의 소재를 돌리는 부분들은 분명히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정부의 방향 자체는 올바른 방향으로 오늘 조사에서 발표했다고 보고 있는데 문제점은 좀 더 추가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떤 거죠? EGR 밸브 쪽을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소프트웨어적으로 사람이 명령을 내리는 거거든요. 그 명령 내리는 것이 바로 소프트웨어, 알고리즘 프로그램입니다. 예. 프로그램에 대해서 과도하게 운영을 했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좀 나와야 될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지적된 EGR 쿨러에 들어가는 냉각수 양이 다른 메이커에 비해서 훨씬 더 적은데 그 양 자체가 얼마큼 적었는지도 확인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최종 발표를 했지만은 추가적인 조사가 필연적으로 있어야 될 것으로 좀 보고 있고요. 또 검경에 고발을 했기 때문에 수사 과정 중에서 나오는 부분들도 필요하다 보니까 조사에 대한 부분들은 분명히 나와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교수님이 지적하셨던 그 테크니컬한 부분, 그 부분은 시간만 좀 넉넉하면은 밝혀질 수 있는 부분인가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 국가수 민간조사단 자체가 이 4개월 동안 진행됐기 때문에 상당히 네. 시간이 짧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런 소프트웨어라든지 말씀드린 그런 추가적인 부분까지는 좀 더 시간이 좀 필요를 한다고 보고 있고요. 아마 조금만 좀 노력한다면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포인트는 이미 잡혀져 있고 방향도 나와 있는 만큼 좀 더 매진한다면은 추가적으로 완전한 원인이 밝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할 수가 있어서 예. 일단 BMW에서 얘기하는 부분에 대한 어떤 소명에 대한 것들이 그쪽에서 이루어질 것이고 또 이쪽에서도 그거에 대한 부분들이 명백한지에 대한 확인 또 예를 들어서 검찰 수사에 대한 것이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전체적인 부분들은 몇 개월 정도가 더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들은 그러면 검찰 수사 과정에서 찾을 수 있다라고 보시는 거군요. 맞습니다. 어느 정도 지금 기간 자체가 워낙 짧은 부분도 있고요. 예. 또 실질적으로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봤을 때 또 나온 자료를 보게 되면은 얼마든지 추적이 가능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좀 더 면밀한 조사,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반년 이상 소요되는데 지금 시점에서는 4개월 정도만 주어졌다는 것은 한계점이라고 분명히 볼 수가 있고 또 정부에서도 예. 올해 이번 달까지 발표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최종 정리되는 부분에서 발표를 했지 예. 완전한 부분들은 아직까지 좀 남아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늑장 리콜에서 한 가지만 더 좀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는데
지금 합동조사에서는 뭐 3년 전 얘기까지 끄집어내는 거 보면은 굉장히 늦게 이제 이거를 리콜을 실시했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이 늑장 리콜 네. 부분이 중요한 부분은 왜 이게 중요한 건가요? 왜냐면은 불이 나서 생명까지 앗아갈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이미 올 여름에 이제 시작을 했다는 거죠. 이미 예. 2015년에 이 본사 차원에서 이거 관련돼서 TF팀이 조사가 돼서 진행이 됐었고요. 또 내부 보고서에서도 이미 밝혀진 바와 같이 이 척기 다기안에 천공이 생긴다든지 또는 2절 쿨러 쪽에 누수가 된다든지 하는 부분들은 내부 보고서에서 이미 확인된 부분이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의 격차가 1년하고 2년 이전에 이미 있었다는 것은 알고 있으면서도 미리 그렇죠. 알리지 않았다. 여기에 맞춰서 리콜에 대한 부분도 해명을 요구하니까 그때서야 확대됐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을 볼 때는 늦장 대응이라든지 또 글쎄요. 리콜 축소라든지 이런 부분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검찰이 고발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재리콜도 좀 얘기가 나왔고요. 그다음에 교수님 말씀도 하셨습니다만 추가 조사에 대한 부분도 불가피한 상황이 됐습니다. 근데 여전히 BMW를 좀 운행하시는 분들은 그 화재 사고가 안 났던 차량을 운행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일 테고 좀 불안한 마음이 완전히 가시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지금 리콜을 진행하고 있는 건데 정부에서 발표된 거 보면은 사안에 따라서 재리콜도 필요하고 앞으로 추가 조사도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근데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2절 모듈을 다 바꾸고 리콜됐으면은 불이 이제 나지 말아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지금 나온 결과를 보게 되면은 좀 더 시간이 좀 필요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추가 리콜, 흡기 다기관 쪽을 교체한다든지 또는 제대로 됐는지도 봐야 될 것이고요. 예. 또 모듈만 교체하는 게 아니라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분명히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정확히 정황에 맞춰서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것들도 검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부의 역할이 좀 더 추가적으로 있어야 되고요.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불안하지만은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예. 측면에서 좀 그러나 이제 겨울이기 때문에 온도는 좀 낮아져서 화재 발생은 여름보다는 훨씬 더 줄어든다는 부분이 있지만은 아직 불안감은 분명히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봐야 될 게 소송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많은 분들이 이미 소송 진행에 지금 들어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분들한테는 오늘 민관합동조사단이 발표한 내용 하나하나 또 BMW에서 반박한 내용 하나하나가 예사로운 얘기들이 아닐 것 같아서 그런데 이게 소송에 미칠 영향도 상당히 좀 적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미 소송을 할 때 제기되는 여러 가지 원인들이 많이 어긋난 부분들이고 잘못된 것들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오늘 최종 발표를 통해서 어느 정도 방향이라든지 특히 이제 부품의 문제가 아니라 자동차 메이커에서 차량 설계를 잘못했다는 부분은 완전히 방향이 전환됐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런 부분을 참조를 해서 소송에 대한 방향도 좀 바뀔 것으로 보고 있고 더욱이 BMW 본사에서 차를 잘못 만들었다는 부분들은 책임 소재에 대한 것들이 부분사가 그렇죠. 아니라 BMW 본사가 져야 된다는 거기 때문에 소송의 금액이나 방향 또 규모라든지 이런 것들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의 부분들이 더 공방이 더 거세지는 마지막 단계가 아닌가 이렇게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대림대 김필수 교수님이었습니다. 자, 마지막 오늘 이슈는 요즘 우리 금융계에서 좀 이례적인 일이 벌어져서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보통 변동형 금리가 고정형 금리보다 낮은 게 일반적인데 요즘에는 거꾸로 됐습니다. 고정형 금리 상품이 변동형 금리 상품보다 이제 높아지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해서요.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이 대출자분들은 어떤 식으로 좀 대응을 하는 게 조금이라도 이자 부담 이런 부분들을 좀 줄일 수 있을지 얘기를 좀 듣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인하대 글로벌 금융학과 이민환 교수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고정금리 상품이 변동형보다 낮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거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일부 은행의 경우에는 그 차이가 0.8%포인트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고정형 주택담보대출의 경우에는 금융세 5년물을 기준으로 하고 있고요. 변동형 주택담보대출은 코픽스를 기준금리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적인 경우에는 고정형 대출이 금리 변동의 위험을 금융기관이 부담하기 때문에 변동형 대출보다 더 높은 금리가 부여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최근의 상황을 보면요, 5년 만기 금융채의 금리가 지난 10월 2.4%에서 최근에는 2.08%까지 하락하였습니다. 네. 네, 반면 코픽스 신규 대출 금리는 1.96%로 과거 1년간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코픽스의 금리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의 영향이 큰데요. 왜냐하면 이제 기준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단기금리 코픽스에 곧바로 반응이 되기 때문에 이제 그 변동금리 상승폭이 더 크게 나타나고 있고 그 결과
고정금리 대출에 비해서 변동금리 대출 금리가 더 높게 형성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현상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이런 현상이 계속 갈 거냐에 대한 아마 궁금증이 가장 크실 것 같습니다. 어떻게 전망하세요? 네, 이런 현상들은 한국은행이 금리에 대한 스트레스를 어떻게 가지고 가느냐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예. 전 세계적으로 이제 저금리 시대가 끝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면 내년도에도 한국은행이 저금리 기조를 지속하기는 어려움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 금리가 만약에 하락을 하게 되면 지금 같은 현상들이 앞으로도 나타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네요. 그러면은 조금 더 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예. 대응 전략을 좀 짜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기본적으로 좀 금리가 계속 좀 오르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내년에도 어쨌든 미국이 금리를 한 두 차례 이상 더 올린다고 얘기했고요. 우리도 뭐 한 번 정도는 더 가지 않겠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을 전제로 했을 때 지금 이 상황에서 대출자분들 혹시 갈아타는 게 나을까요? 네, 기존 대출자의 경우에는요, 자금의 상환 기간이 길다고 가정을 하면 금리 부담 경감 앱 등을 고려해서 변동형에서 고정형으로 갈아타는 것을 고려해 볼 만합니다. 예. 근데 이렇게 갈아타면 항상 이 중도 상환 수수료가 이게 항상 부담이 돼서요. 네, 그렇습니다. 예. 이러한 이제 중도 상환 수수료를 물지 않아도 되는 대출자들은 이자가 더 싼 고정형으로 현재의 경우에 고정형으로 갈아타는 것이 훨씬 유리하고요. 중도 상환 수수료를 부담해야 하는 경우에는 이자 경감액과 중도 상환 수수료를 비교해서 어느 쪽이 유리한지 판단한 후에 대출 상품을 선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결국은 이런 상황이 뭐 몇 달 정도라면은 뭐 지금 중도 상환수를 몇십만 원 또는 몇백만 원씩 부담을 하면서까지 갈아타는 건 좀 리스크가 있을 것 같고 결국은 그렇죠. 네. 교수님께서 지금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도움이 되시는 말씀해 주시려면 이런 상황이 뭐 이를테면 내년 연중으로 계속될 거다 또는 뭐 한 몇 달 가고 말 거다 이런 식의 좀 전망을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예, 근데 뭐 기본적으로 이제 저금리 기조가 종식됐다던 것은 이제 모든 이제 이 연구자들이 다 공통적인 생각이고요. 예, 우리나라를 포함해서요. 그렇게 되면 이제 금리가 앞으로는 우리나라는 뭐 경제 상황이 약간 어렵다는 그런 이제 다른 측면도 있긴 합니다만 금리가 상승 기조로 전환된다고 가정을 할 때 고정형 금리로 갈아타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대출자분한테 도움이 좀 많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인하대 이민환 교수와 금리 얘기 나눠봤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김단비입니다. 성탄절인 내일 다행히 큰 추위는 없겠지만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기대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차차 흐려지겠고요. 서울과 경기 서부, 충남 서부에는 밤사이 비 또는 눈이 내리겠지만 그 양이 적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 영하 2도, 낮 기온은 6도로 평년 기온을 웃돌겠습니다. 내일 밤사이 예상되는 눈의 양은 서울과 경기 서부, 충남 서부에 1cm 내외로 흩날리는 정도가 되겠고요. 비의 양은 5mm 미만으로 적겠습니다. 내일은 남부지방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다가 북쪽을 지나는 약한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는데요. 한편 국내외에서 유입되는 대기오염 물질의 영향을 점차 받으면서 서쪽 지방은 초미세먼지 농도 한때 나쁨 단계를 보이겠습니다. 중부지방 서울과 인천, 수원은 저녁에 비 또는 눈이 내리겠고요. 인천의 낮 기온 6도, 춘천 4도로 평년보다 온화하겠습니다. 동해안 속초의 아침 기온 영하 2도, 낮 기온은 7도가 되겠고요. 강릉은 영하 1도에서 시작해서 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남부지방 광주와 전주의 아침 기온 영하 4도가 예상되고요. 낮 기온은 전주와 대구 6도, 부산은 10도가 되겠습니다. 목요일부터는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당분간 강한 추위가 지속되겠는데요. 한낮에도 기온이 영하권에 머물며 한파의 기세가 매섭겠습니다. 주 후반에는 충남과 전라도, 제주도에 눈 또는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예, 내일 날씨도 조금 풀린다니까 아주 풍성한 그런 성탄절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수요일 날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